미국의 한 작은 동네에서 미국 갱단은 자주 가족 식당들을 협박하며 자신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가게들의 임대료를 요구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고용된 한국인 소녀 미옥이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자 갱단은 잔인하게 반응했다. 두목은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신선한 고기라고 모욕했다. 그 순간 주위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미옥의 눈빛이 반짝였고 순식간에 번개처럼 날아간 회전 발차기, 강력한 태권도 기술로 그녀는 두목을 단숨에 제압했다. 갱단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도대체 저 작은 소녀는 누구란 말인가? 그런데 그 전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때리던 그날 오후, 미옥의 삶은 영원히 바뀌게 될 운명이었다. 작은 한식당의 낡은 형광등 아래 그녀는 주방에서 무채를 썰고 있었다. 손끝이 얼얼할 정도로 차가운 물로 야채를 씻으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박 사장님이 그녀에게 일자리를 주었을 때의 그 따스한 미소를 생각하며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미옥은 흠칫했다. 가죽 재킷을 입은 세 남자가 음식 냄새가 가득한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폭풍 후 전의 고요함처럼 위험한 미소가 번졌다. 미옥은 본능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사시미용 칼을 더 단단히 붙잡았다. 돈 받으러 왔다 할아버지. 키가 가장 큰 남자의 목소리는 거친 모래알을 삼킨 것처럼 거칠었다. 박 사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70대의 노인이 갑자기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그의 손은 오래된 나무십처럼 떨렸고 눈빛에는 포기와 체념이 서려 있었다. 미옥은 그 모습이 가슴 아팠다. 자신에게 유일하게 기회를 준 이 선한 노인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이게 이번 달에 낼 수 있는 전부입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불안정했다. 장사가 안 좋아서 갱단원이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얼굴에 분노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부족해 노인네. 그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 소리가 미옥의 마음속에 분노의 불씨를 지폈다.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미옥의 뇌리에 과거의 기억이 스쳤다. 어린 시절 그녀처럼 약한 아이들이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어떻게 강한 자들의 장난감이 되었는지. 불현듯 결심이 섰다. 이곳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약자로 살지 않겠다고. 이미 충분히 내셨어요. 미옥이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철같이 단단했다. 세 남자의 눈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처음에는 놀람, 그 다음에는 조롱이 그들의 눈에 서렸다. 이거 봐, 어린 고기가 왔네. 리더가 비웃었다. 한국 꼬마가 히어로 놀이를 하고 싶은가 보지? 미옥은 그들의 시선이 자신의 작은 몸을 훑는 것을 느꼈다. 한국인 여성, 미국에서 이방인, 약해 보이고 목소리도 작고 쉬운 대상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들의 얕은 생각에 내심 미소가 지어졌다. 지금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가장 작은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뺨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그의 손에서는 담배와 알코올 냄새가 났다. 꼬마 아가씨가 우리를 어쩌겠다고. 초밥이라도 써주게. 그의 손이 그녀의 목을 향했을 때 미옥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쩍였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결의였다. 계산된 위험이었다. 남자의 웃음이 잠시 흔들렸다. 미옥아, 제발. 박 사장이 애원했다. 그의 눈에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러지 마. 갱단원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웃고는 나갔다. 식당을 떠나기 전 리더가 뒤돌아봤다. 내일 다시 올 테니 그때는 제대로 준비해 놓으라고. 문이 닫히자 식당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미옥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들이 떠난 자리를 응시하며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맞서 싸우리라. 서울에 비 내리는 밤. 17년 전 고요한 어둠 속에서 한 부부가 고아원 입구에 종이 상자 하나를 남겼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뒤돌아보는 일도 없었다. 상자 안에는 갓 태어난 여자 아기와 급하게 쓴 쪽지 하나, 이별의 눈물도, 감정적인 작별 인사도 없이 단지 필요한 서류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서둘러 떠나버린 버림이었다. 미옥은 자신의 삶의 시작에 대해 그것밖에 알지 못했다. 고아원 직원들은 그녀가 아기였을 때도 거의 울지 않았다고 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눈물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5살 때 미옥은 이미 지능과 조용함으로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그녀는 모든 것을 관찰했고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입양을 오는 부부들은 더 표현력이 풍부하고 더 정상적인 아이들을 선호했다. 미옥은 그들이 와서 가는 것을, 다른 아이들을 데려가고 자신은 남겨두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침대 옆 작은 서랍에는 보물이 하나 있었다. 자신이 발견된 종이상자 조각. 가끔 밤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 그녀는 그 조각을 만지며 상상했다. 어떤 얼굴이었을까? 어떤 목소리였을까? 왜 자신을 버렸을까?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없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 어느 봄날 원장 선생님이 미옥의 머리를 빗으며 말했다. 예쁘게 차려입자. 미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8번의 면접이 있었고 8번 모두 실패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들어온 부부는 달랐다. 세련된 옷차림, 교양 있는 말투. 남자에게선 미묘한 일본 억양이 느껴졌다. 여자는 많이 웃었지만 그 눈은 차가웠다. 그들은 미옥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 아이가 완벽해요. 남자가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아내에게 속삭였다. 미옥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앉아 질문에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가족, 집, 소속감,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 3주 후 모든 서류가 완료되었다. 미옥은 자신이 알던 유일한 집을 떠났다. 낯선 이들과 손을 잡고 너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할 거야. 차 안에서 여자가 말했다. 미옥은 그 말에 담긴 어두운 의미를 아직 몰랐다. 그녀는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구가 될 것이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익숙한 풍경이 흘러갔다. 미옥의 작은 가방에는 고아원에서의 추억이라곤 낡은 종이 상자 조각뿐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꽉 쥐었다. 마치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인 것처럼.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삶이 얼마나 잔인할지 알지 못했다. 국경을 넘어 일본으로 들어가는 순간 미옥의 가슴에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깊게 자리 잡았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차창 밖으로 후지산의 실루엣이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갔다. 그들은 따뜻한 가정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차는 깊은 산속 외딴 단지로 미옥을 데려갔다. 첫날 밤, 미옥은 침대에 웅크린 채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다른 아이들의 훌쩍임이 그녀의 귀에 꽂혔다.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 모두 그녀처럼 공허한 눈빛을 가진 차에 이곳은 검은 연고치라 불리는 쿠로이하스의 소유였다. 야쿠자의 은밀한 집으로 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작전을 위해 고아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질문하지 마라. 타나카라는 지도자가 첫날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러면 너의 하찮은 존재에 목적을 부여해 주겠다. 미옥의 심장이 두려움으로 요동쳤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이미 어린 나이에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매일 새벽 4시 잔인할 정도로 엄격한 신체 훈련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머리가 터질 듯한 졸음 속에서도 미옥은 일어나 얼굴을 찬물로 씻고 훈련장으로 향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채찍으로 맞거나 하루 종일 음식을 주지 않았다. 신체 훈련 후에는 언어, 수학, 사회적 행동, 그리고 미옥에게는 특별히 무술 훈련이 이어졌다. 그녀는 태권도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믿기 힘든 힘과 정확성으로 심지어 나이 많은 아이들도 넘어뜨렸다. 타나카의 눈에 탐욕의 빛이 번뜩였다. 이 아이는 특별하다. 그가 다른 지도자에게 말했다. 완벽한 도구가 될 것이다. 9살이 되었을 때 미옥은 이미 3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성인을 제압할 수 있었다. 12살이 되자 그녀는 무서운 전사가 되어 있었다. 조직은 그녀의 성격의 모든 면을 조각하고 다듬었다. 연민이나 두려움 같은 불필요한 감정들을 제거했다. 너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빚졌다. 지도자들이 매일 반복했다. 아무도 너희를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너희에게 가치를 받다. 밤이 되면 작은 방에서 미옥은 자유를 꿈꿨다. 창문 없는 방, 항상 감시받는 삶, 차가운 눈빛과 더 차가운 손길. 모든 것이 결국 그녀를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밤마다 깊은 내면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살아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녀를 버린 부모에 대한, 그녀를 도구로 만든 이 조직에 대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
눈을 감을 때마다 미옥은 상상했다. 언젠가 그녀가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자신을 가두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모습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을 그녀의 지도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녀를 치명적인 무기로 만들면서 그들은 또한 그녀에게 결국 자신들로부터 도망칠 수단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미옥은 인내심 있게 조용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옥의 손가락 관절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작은 소리를 냈다. 1년 동안 그녀는 탈출을 계획했다. 탁자 밑에 숨겨둔 작은 노트에 조직의 일과,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기록했다. 15살이 된 미옥은 이제 조직 내에서 최고의 소년 전사로 인정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더 가치 있게 여겨질수록 감시는 느슨해졌다. 그날 밤 달이 없는 하늘을 미옥은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오늘이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실패하면 죽음보다 더 끔찍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조직이 배신자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다. 한 번은 탈출을 시도했던 16살 소년의 비명이 사흘 동안 지하실에서 들려왔다. 그 후 그 소년은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미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었다. 두려움은 사치였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녀는 조직이 가르쳐준 기술로 창문 잠금 장치를 풀었다. 손톱만한 철사 하나로 복잡한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는 그녀에게 짧은 승리의 기쁨을 선사했다. 정원을 향해 그림자처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달 없는 밤, 검은 옷을 입은 그녀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첫 번째 경비원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미옥은 숨을 참고 기다렸다가 그가 고개를 돌린 순간 재빠르게 다가가 정확한 지점을 쳤다. 남자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다. 두 번째 경비원도 마찬가지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작은 가방 안에는 조직이 미래 임무를 위해 만든 최고급 위조 여권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러운 일에 쓰일 예정이었던 문서가 이제 그녀의 자유를 위한 열쇠가 되었다. 가방 안에는 꼭 필요한 것들만 있었다. 몇 벌의 옷, 조직의 금고에서 훔친 돈, 그리고 작은 칼 하나. 주머니에는 가명으로 구입한 비행기 표가 있었다. 목적지 로스앤젤레스. 마지막 담을 넘을 때 미옥은 잠시 주저했다. 이 담을 넘으면 그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녀는 뛰어내렸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그녀는 아픔을 무시하고 계속 달렸다. 그녀의 귀에는 쫓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실제인지 상상인지 알 수 없었다. 나리타 공항을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모든 신호등, 모든 정지는 붙잡힐 기회처럼 느껴졌다. 택시 기사의 시선이 백미러로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미옥은 잠들지 않았다. 매 순간 타나카의 부하들 중 하나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을 것 같았다. 비행기가 미국 땅에 착륙했을 때야 비로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쉴 수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의 혼잡한 공항을 빠져나오며 미옥은 태양의 따스함을 얼굴로 느꼈다. 쿠로이 하스가 전 세계적인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하지만 또한 평범하게 일하는 한국인 10대 소녀를 찾는 것은 바다에서 한 방울의 물을 찾는 것과 같다는 것도 알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작고 불확실하지만 진짜 미소였다. 미국, 새로운 시작.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를 것이다. 그녀 자신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녀는 유령이 되어야 했다.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유령. 그러나 적어도 이제 그녀는 자신의 유령이 될 수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의 첫 아침은 미옥에게 혼란스러운 감각의 홍수였다.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가 뒤섞인 거리의 소음,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들, 너무 많은 얼굴들, 너무 많은 눈들. 그녀는 매 순간 누군가 그녀를 알아볼까 두려워했다. 모든 아시아 남성의 얼굴에서 타나카의 부하를 보는 것 같았다. 싸구려 호스텔의 작은 방에서 미옥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새로 산 가위로 그녀는 긴 머리를 잘랐다. 목선 위로 짧게 자른 머리가 그녀의 얼굴을 더 어려 보이게 했다. 방금 삶의 한 부분을 잘라낸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검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과거처럼 느껴졌다.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첫 주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돈을 아끼기 위해 그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 무료 와이파이를 찾아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일자리를 찾았다. 조직에서 훈련받은 영어는 거의 완벽했지만 이력서에 쓸 학력이나 경력이 없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5년간 비밀 암살 조직에서 훈련? 경험이 없어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일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면접마다 반복했다. 매번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은 결코 오지 않았다. 한 카페에서 면접관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서류가 하나도 없지? 불법 체류자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합법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들어봐, 꼬마 아가씨. 너 같은 애들 많이 봤어. 서류 없이 와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특별히 친절하게 구석에서 설거지라도 시켜줄 수 있어. 시간당 $4. 남자의 입꼬리가 경멸적으로 올라갔다.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지. 미옥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목을 3가지 방법으로 부러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일어나 조용히 나왔다. 폭력은 더 이상 그녀의 도구가 아니었다. 적어도 그렇게 되길 바랐다. 거리를 헤매며 그녀는 창 너머로 한 노인이 칼로 무언가를 썰고 있는 작은 한식당을 발견했다. 낡은 간판에는 박신의 한국 요리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문을 열었다.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미옥이 말했다. 사시미를 자를 줄 압니다. 노인은 잠시 그녀를 관찰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많이 못 줘. 식당이 거의 문 닫을 지경이야.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노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에게 보내는 진정한 미소였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 지금이요. 미옥이 대답했다. 그날 저녁 미옥은 작은 주방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식당은 거의 비어 있었고 벽에 걸린 사진들이 암시하는 영광의 시절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미옥에게는 완벽했다. 과거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조용한 곳. 첫 봉급으로 그녀는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다. 침대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욕실 딸린 방이었지만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밤에는 지역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신만의 것을 만드는 미래를 꿈꾸며 창문 없는 방에서 자란 소녀에게 이 작은 창문이 있는 방은 궁전과도 같았다. 밤에 별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고아원에서 조직에서 그녀는 항상 어딘가에 속했지만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한 달이 흘렀다. 미옥의 손은 이제 식당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칼을 다루는 방식은 달랐다. 이제 그녀는 살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식을 만들기 위해 칼을 사용했다. 그 차이가 그녀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에 잠겨있던 그녀의 귀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을 수건에 닦으며 주방 문틈으로 바라보니 그들이 돌아와 있었다. 같은 세 남자, 더 오만한 태도로. 돈 가져왔어, 노인네. 이번엔 전액으로. 턱에 흉터가 있는 리더, 듀크라 불리는 남자가 요구했다. 박 사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이제 그의 주름은 더 깊어 보였고 어깨는 더 구부정해 보였다. 체념한 듯 그는 계산대를 열었다. 미옥의 심장이 묵직해졌다. 이 한 달 동안 그녀는 박 사장의 친절함을 알게 되었다. 매일 아침 그가 가져오는 작은 도시락, 그녀의 물어보지 않는 과거에 대한 존중, 그녀의 경영학 공부를 격려하는 방식. 그는 그저 돈을 주는 고용주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게 해준 사람이었다. 야, 저기 봐. 작은 닌자가 있네. 듀크가 그녀를 가리켰다. 이리 와. 자기야, 보여줄 게 있어. 미옥은 천천히 주방에서 나왔다. 젖은 손을 앞침에 닦으며 그녀의 눈은 세 남자를 고정시켰다. 거리를 계산하고 약점을 식별하며 그녀를 내버려 두세요. 박 사장이 부탁했다. 아니면 어쩔 건데, 하라범. 두 번째 갱단원이 웃으며 노인을 밀쳤다. 박 사장은 뒤로 비틀거렸고 벽에 부딪혀 작게 신음했다. 미옥의 시야가 붉게 변했다. 뜨거운 분노가 가슴에서 목으로 치솟았다. 다시 그를 건드리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세 남자는 너무 크게 웃어서 그녀의 자세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의 작은 체구, 부드러운 얼굴만 보았다.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다. 듀크가 다가와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만지려 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아가씨? 우리에게 김치라도 대접할 거야? 미옥은 행동하기 직전이었다. 그녀의 근육은 이미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랜 시간 억제해온 본능이 표면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 외쳤다. 경찰이 지나가요. 갱단원들은 얼어붙었다. 창밖을 확인한 후 물러섰다. 오늘은 운이 좋았군. 듀크가 말했다. 다음 주에 다시 올 거야. 문제 일으킨 대가로 2배를 준비해 놓으라고. 그들은 황급히 나갔다. 경찰 경고는 거짓이었다. 그저 길에서 장난치는 시입대들이었을 뿐. 미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긴장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박 사장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미옥을 더 걱정하는 듯했다. 왜 그들에게 맞서니?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들은 위험해. 미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노인을 의자로 안내하고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결심으로 단단해졌다. 그날 밤 식당 문을 잠그며 박 사장은 한숨을 쉬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겠지. 미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다음 방문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 그녀는 이 위협을 영원히 끝낼 것이다. 식당을 떠나며 그녀는 어둠 속으로 새우며들었다. 한때 그녀를 가두었던 기술들이 이제는 그녀가 사랑하는 일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다. 오직 목적만이 있었다.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미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도시의 불빛이 천장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침대에 앉아 무릎을 껴안은 채 그녀는 오늘 일어난 일을 곱씹었다. 박 사장의 떨리는 손, 그의 눈에 서린 공포, 그리고 듀크의 거만한 미소. 일본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미옥은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조직이 그녀를 무기로 만들었다. 그것이 그녀의 본질인가? 그녀는 정말로 살인 기계에 불과한가? 옷장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남겨둔 훈련의 흔적을 꺼냈다. 접힌 옷 아래 숨겨둔 태권도 검은 띠, 천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그녀는 수년간의 잔혹한 훈련, 부러진 뼈, 흘린 눈물, 그리고 무자비한 훈련을 다시 느꼈다. 다시는 안 돼. 미국 땅을 밟을 때 그녀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박 사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거워졌다. 처음 면접 때 그의 친절한 미소, 매일 아침 주방에 놓아두는 작은 찻잔, 퇴근 후 조심히 가거라 라고 말하는 따뜻한 목소리, 그녀에게 기회를 준 유일한 사람, 그녀를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 창가에 서서 미옥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의 어딘가에 듀크와 그의 일당이 있었다. 아마도 다른 노인들, 다른 이민자들을 괴롭히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미 그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했다. 절대 버리지 못한 습관 중 하나, 항상 감시하고 항상 주변을 분석하는 것. 그들은 한 술집 뒤편 골목에서 자주 어울렸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루의 수익을 세고 다음 희생자를 계획했다. 내일 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정.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랜 태권도 띠를 허리에 감으며 미옥은 몇 가지 기본 동작을 연습했다. 그녀의 근육은 마치 기다려왔다는 듯이 반응했다. 빠르고 정확하고 치명적으로. 발차기, 손동작, 몸의 균형. 모든 것이 그녀의 DNA에 각인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으로 싸울 것이다. 조직이 가르쳤던 살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정의를 위해. 그 차이는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미옥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했다. 작은 방 안에서 그림자와 춤을 추듯 움직이며 미옥은 조직의 훈련을 다시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의지로, 그녀의 조건으로,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17살의 소녀.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다. 거울에서 그녀는 고아원의 겁에 질린 아이도 조직의 냉혹한 살인자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한 여성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만들려 했던 존재가 아니야.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오늘 밤 그녀는 조직의 가르침대로 죽이기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보호하기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 차이는 미묘해 보일 수 있지만 미옥에게는 전부를 의미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에 새로운 평화를 느꼈다. 그녀의 결정은 내려졌다. 이제 행동만이 남았다. 골목은 쓰레기와 소변 냄새로 가득했다. 미옥은 그림자 속에 자리를 잡고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검은색 후드티와 낡은 청바지 차림으로 그녀는 주위 환경에 완벽하게 동화되었다. 10대의 외모가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다. 아무도 그녀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다. 11시가 조금 지나 듀크와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두꺼운 지갑으로 불룩한 주머니를 자랑스럽게 두드렸다. 분명 그날의 수확물, 다른 약자들에게서 강탈한 돈일 것이다. 내일 그 늙은 한국인한테 가서 또 돈 뜯어내자. 가장 작은 남자가 돈다발을 세며 말했다. 이번엔 안 내면 뭐라도 부셔버리자고. 그리고 그 여자애는 세 번째 남자가 물었다. 태도가 마음에 들어. 우리가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옥의 혈관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녀는 그림자에서 나와 골목 입구에 자리 잡았다. 달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내일은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다. 다시는 식당에 오지 않을 거예요. 세 남자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곧 폭소를 터뜨렸다. 이봐, 누가 골목에 자기 발로 들어왔네. 듀크가 웃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잘못된 골목을 선택했군, 공주님. 미옥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심장 박동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조직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 감정은 약점이다. 그녀는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거부했다. 오늘 밤 그녀는 감정 때문에 싸울 것이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정의감 때문에. 듀크가 다가오자 미옥은 초인적인 속도로 움직였다. 정확한 발차기가 그의 손목을 강타했고 칼은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듀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두 번째 타격이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그는 공기를 찾아 헐떡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다른 두 남자가 동시에 공격해왔다. 미옥은 물처럼 그들 사이로 흘러 들어갔다. 태권도의 정확한 발차기와 날카로운 손동작이 그들의 공격을 물리쳤다. 그녀는 치명적인 타격을 피했다.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무력화시키려는 것뿐이었다. 30초도 차에 되지 않아 세 남자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듀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 뭐야? 그가 헐떡였다. 미옥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 골목 끝에서 소리가 들렸다. 지나가던 상점 주인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져 있었다. 미옥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부주의했다. 자신을 노출시켰다. 남자는 휴대폰을 꺼냈지만 그녀를 사진 찍는 대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쓰러진 범죄자들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한 여자애가 그녀가 그들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때려 눕혔어요. 듀크가 마지막 힘을 모아 일어서려 했다. 미옥은 그를 다시 한번 보았다. 한때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확실히 끝을 봤을 것이다. 영원히 침묵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다. 다시는 박신의 식당이나 이 지역의 다른 가게들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다음번엔 경찰을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경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할 때 골목을 빠져나갔다.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다시 녹아들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후회가 아니었다. 죄책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감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선택으로 사용했다. 어둠 속에서 미옥은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작은 경찰서는 한밤중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형광등 아래서 미옥은 자신의 증언을 마무리했다. 박신의 식당의 갈취에 대해 설명했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신중하게 생략했다. 증인이었던 상점 주인은 경찰관들에게 놀라운 움직임을 열정적으로 묘사하며 손짓발짓을 크게 했다.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싸울 줄 배웠어요? 존슨 형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관찰하며 물었다. 미옥은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연습한 미소였다. 수줍고 무해해 보이는. 한국에서 사범님께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했거든요. 반쯤은 진실이었다. 호기심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면서도 그녀의 과거라는 시면을 드러내지 않는 대답. 글쎄요, 당신은 방금 이 지역을 몇 년간 괴롭혀온 갈취 조직을 무너뜨렸어요. 존슨이 설명했다. 듀크와 그의 부하들은 세계 카운티에서 수배 중이었습니다. 미옥은 고개를 숙였다. 칭찬은 그녀에게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다. 조직에서는 성공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실패만이 주목받았다. 그것도 가혹한 처벌로. 마침내 그녀가 석방되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경찰서 로비에서 박 사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다. 너무 걱정했단다. 그가 말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다칠 수도 있었어. 미옥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3명의 갱단원을 상대하는 것이 그의 친절함이 더 이상 악용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덜 두려웠다는 것을.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침묵 속에서 걸었다. 미옥은 도시가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첫 번째 출근길 사람들, 문을 여는 빵집들, 아침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들. 이 평범한 순간들이 갑자기 그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 넌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미호가 박 사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질 필요는 없어.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목구멍에 무언가가 걸렸다. 감사함일까? 죄책감일까? 소속감일까? 아침이 되자 소문은 이미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미옥은 놀랐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그녀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다. 박신의 식당의 소녀가 듀크 일당을 물리쳤대. 그들이 속삭였다. 미옥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주목받는 것은 위험했다. 조직에서는 그림자가 되라고 가르쳤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존재가 되라고. 하지만 그날 오후 식당에서 일하면서 미옥은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 손님들이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그녀가 음식을 내놓을 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때, 그녀는 수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경험했다. 지속적인 두려움이나 경계심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그것은 자부심이었다. 그녀가 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의 이유에 대한 자부심. 저녁이 되자 박 사장은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그의 아내가 쓰던 은색 팔찌가 있었다. 용기 있는 사람을 위한 선물이야. 그가 말했다. 내 딸 같은 사람을 위해. 미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딸, 누군가의 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그녀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것이었다. 듀크 일당과의 사건 이후 식당은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미옥이 은색 팔찌를 차고 주방에서 일할 때면 그 작은 장신구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래된 고객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얼굴들도 나타났다. 영웅 소녀가 있는 식당을 보고 싶어요. 라며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어느 화요일 저녁, 특히 바쁜 시간이었다. 미옥은 4개의 주문을 동시에 준비하며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닦았다. 주방의 열기가 그녀의 뺨을 붉게 물들였다. 조직에서 받은 훈련에서는 그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이렇게 많은 주문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도전이었다. 테이블 5번, 불고기 2개 더요. 그녀가 고용한 새 웨이터 준호가 주문서를 건넸다. 미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불판 위에 얇게 썬 소고기를 올렸다. 고기가 지글거리는 소리와 매콤한 양념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손은 재빠르게 움직였다. 칼을 다루는 정확성은 조직의 훈련이 선물한 몇 안 되는 긍정적인 유산 중 하나였다. 주방 창을 통해 그녀는 식당 안을 바라보았다. 모든 테이블이 가득 찼고 심지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 사장은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허리는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얼굴에는 활력이 돌아왔다. 눈가의 주름은 이제 웃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최고의 시절에도 이렇게 붐비지 않았어. 마감 후 그가 미옥에게 말했다. 테이블을 닦으며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미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의 매출을 계산했다. 경영학 공부가 마침내 실질적인 적용처를 찾았다. 그녀는 메뉴를 개편하고 공간 배치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으며 주문 시스템을 최적화했다. 이대로라면 직원이 더 필요해질 거예요. 그녀가 만든 스프레드시트를 보여주며 말했다. 박 사장은 잠시 그녀를 관찰했다. 네가 매니저가 되어야 해. 나보다 비즈니스를 더 잘 알잖아. 그 제안은 미옥을 놀라게 했다. 매니저? 그녀는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권위 있는 위치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받아들였다. 그녀의 첫 조치는 다른 한국인 학생들을 고용하는 것이었다. 외국인으로서 일자리를 찾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
몇 달간 구직에 실패한 공학도 김, 불완전한 영어 때문에 수십 번의 면접에서 거절당한 수진, 일자리를 찾는 동안 보호소에서 지내던 준호, 미옥은 그들을 면접 보고 고용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주지 않았던 것을 그들에게 제공했다. 기회를. 새 직원들과 함께 식당은 다시 태어났다. 젊은 한국인들은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왔고 미옥은 놀랍게도 자신이 결코 상상하지 않았던 역할을 맡게 되었다. 멘토. 밤에 모두가 떠난 후 그녀는 조금 더 머물러 작은 식당을 바라보곤 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이곳은 그녀의 집이 되어 있었다. 거울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다. 얼굴은 같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주변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사냥감의 눈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미래가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미래였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다. 갱단 사건 후 6달이 지났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로스앤젤레스의 거리를 쓸고 지나갔다. 박신의 한국 요리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 중 하나가 되었다. 한때 걱정으로 굽었던 박 사장의 등은 이제 조금 더 펴졌고 그의 미소는 더 자주, 더 밝게 빛났다. 미옥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서서히 그녀의 방어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종종 수진의 퇴근 후 커피 초대를 받아들였다. 카페에 앉아 두 여자는 일상을 나누었다.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미옥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다. 미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 어느 날 수진이 물었다. 미옥은 잠시 망설였다. 거의 2년 됐어. 가족이 그립지 않아? 그 단순한 질문에 미옥의 마음에 파문이 일었다. 가족. 그녀에게 그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졌다. 그녀는 커피잔을 돌리며 대답을 생각했다. 그리울 가족이 없어.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수진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미안해,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미옥이 미소를 지었다. 작지만 진짜였다. 지금은 여기가 내 집이야. 어느 오후 미옥은 박 사장이 사무실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문간에 서서 머뭇거렸다. 들어와도 돼. 박 사장이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말했다. 앉아봐. 그는 한 장의 사진을 그녀에게 건넸다. 젊은 박 사장과 온화한 미소를 지닌 여성이 간문을 연 식당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내 아내 혜선이야. 그가 말했다. 8년 전에 떠났어. 아름다우셨네요. 미옥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는 너를 좋아했을 거야. 박 사장이 계속했다. 항상 우리 식당에 젊은 피가 필요하다고 했거든. 미옥은 사진을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을 보았다.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제스처였다. 당신의 자녀분들은요? 미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사장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데이비드는 뉴욕에, 사라는 시애틀에 있어. 크리스마스에 가끔 오고 내 생일에도 때때로. 그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바쁘지. 그의 목소리에서 미옥은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정이었다. 너 알아, 미옥아, 그가 계속했다. 네가 오기 전에 나는 다 팔아버릴 생각을 했었어. 늙고 혼자인 사람이 거의 망해가는 식당을 왜 유지해야 할까? 미옥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피난처, 그녀가 발견한 안전의 섬을 잃는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그녀에게 한국어로 된 시집을 선물했다.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 네가 읽을까 해서. 미옥은 책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한국어 글자들이 그녀를 방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모국어를 보는 것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날 밤 아파트에서 시를 읽었다. 한 구절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깊은 땅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찾아간다. 미옥은 책을 가슴에 안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어딘가에 속해 있음을 느꼈다. 혈연이 아닌 선택에 의한 가족. 그것은 그녀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것이었다. 조용한 화요일 저녁, 미옥은 식당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10월의 매출은 9월보다 15% 증가했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경영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수익 마진에서부터 재고 관리, 마케팅 전략까지.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세계였다. 칼과 피가 아닌 숫자와 전략의 세계. 전화벨이 울렸을 때 박 사장이 받았다. 미옥은 처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박 사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고 긴장된 것을 느꼈다.
그녀의 본능이 경고를 보냈다. 대화가 끝나고 박 사장이 전화를 내려놓았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미옥은 즉시 장부를 덮고 일어섰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노인은 주저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일본에서 온 옛 지인이 전화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네 묘사와 일치하는 젊은 한국 여성을 찾고 있더구나. 미옥의 혈관 속에서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거의 2년이 지났는데 조직이 그녀를 찾아낸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도망칠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할까? 이번에는 어떤 신분을 만들어야 할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녀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다. 그런 사람 본 적 없다고 했지. 박 사장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미호가 네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걸 알아. 우리 모두 그렇지. 하지만 여기서는 안전하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 안전. 그것은 미옥이 오래전에 포기한 환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사장의 확신에 찬 말투에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제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제 과거는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박 사장은 앉아서 그녀 앞에 의자를 가리켰다. 네가 왔을 때 나는 네 손의 흉터를 알아봤어. 네가 항상 문을 등지고 앉지 않는 방식, 매 공간을 평가하는 법. 나는 그 징후들을 알아. 미옥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이 식당을 열기 전에 나는 한국 전쟁에서 싸웠어. 그가 설명했다. 전투를 위해 훈련받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 도망치는 사람도. 미옥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말이 목구멍에 걸린 듯했다. 말할 준비가 되면 말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난 어디 안 가. 그날 밤 그들은 늦게까지 남았다. 식당에 불은 꺼졌고 그들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미옥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 일부를 나누었다. 고아원, 강제 입양, 잔혹한 훈련, 필사적인 탈출.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일부 공포는 나누기에 너무 무거웠다. 하지만 충분했다. 박 사장은 침묵 속에서 들었다. 판단 없이 그녀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간단히 말했다. 내 이야기가 지금의 너를 정의하지는 않아. 네 선택이 그렇게 하지. 그의 말은 미옥의 가슴 깊은 곳에 와닿았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그들이 계속 저를 찾는다면 그때 가서 걱정하자. 박 사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이제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미옥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과거가 그녀를 정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다. 일본에서 온 전화 이후 미옥의 생활은 미묘하게 변화했다. 위협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식당에 들어오는 모든 고객, 거리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 그녀는 모든 것을 면밀히 관찰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경계심이 다시 표면으로 올라왔다.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박 사장이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이해의 끈이 형성되었다. 그는 질문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항상 그녀 곁에 있었다. 오늘 괜찮아? 어느 아침 그가 그녀의 어두운 눈 밑을 보며 물었다. 미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을 설친 밤이었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네, 그냥 좀 피곤해요. 박 사장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작은 약봉지를 건넸다. 내 아내가 불면증에 사용하던 한약이야. 도움이 될지도 몰라. 이런 작은 친절이 미옥에게는 너무나 낯설었다. 조직에서는 약함을 보이는 것은 처벌받을 일이었다. 아픔이나 두려움은 숨겨야 했다. 하지만 여기 이 작은 식당에서 그녀의 취약함은 죄가 아니었다. 위협 속에서도 식당은 번창했다. 미옥은 신메뉴를 도입했고 배달 시스템을 확장했다. 한국 문화의 밤 행사는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였다. 특히 인기 있던 것은 그녀가 시작한 한국어 요리 교실이었다. 물을 이렇게 얇게 썰어야 해요. 그녀가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너무 얇으면 모양이 망가지고 너무 두꺼우면 맛이 달라져요. 그녀의 강의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섰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차 그녀는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것에 기쁨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재능이었다. 가르치는 능력.
어느 아침 미옥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 박 사장이 그녀를 진지한 대화로 초대했다. 제안이 있어. 그가 말하며 봉투를 내밀었다. 고려해 주었으면 해. 봉투 안에는 식당 소유권 서류가 있었다. 그의 이름 옆에 두 번째 이름을 위한 공간이 비어 있었다. 공식적으로 내 파트너가 되었으면 해. 그가 설명했다. 이 장소는 이제 내만큼 내 것이기도 해. 미옥은 말을 잃었다. 파트너십은 영속성을 의미했다. 헌신을 의미했다. 그리고 더 있어. 그가 계속했다. 긴장된 기색으로. 내 변호사와 상담했어. 동의한다면 입양 절차를 시작하고 싶어. 미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입양이요. 하지만 제가 17살인데요. 몇 달 후면 법적으로 성인이 돼요. 나이는 서류상의 숫자일 뿐이야. 그가 대답했다. 가족은 그보다 더 깊은 거지.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돼. 그저 생각해봐. 그날 밤 식당을 닫은 후 미옥은 출입구를 2번 확인하고 보안 시스템을 설정했다. 이전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이 장소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녀의 새로운 가족을. 아파트에 돌아와 그녀는 천장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입양. 한때 그녀의 삶을 최악으로 바꾼 단어가 이제는 최고로 바꿀 수 있을까? 위험은 거대했다. 공식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흔적을 남기는 것, 조직이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만드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또한 소속감을 의미했다. 이름을 갖는 것, 버려짐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야기를 갖는 것. 미옥은 눈을 감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생존을 넘어선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일요일, 휴일이었다. 박 사장은 미옥을 자신의 집에서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그녀는 망설인 끝에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의 집은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오랜 세월의 추억들이 벽면의 사진들과 선반 위 작은 기념품들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 미옥을 감쌌다. 이것이 진짜 가정의 모습인가? 그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고아원에서의 삶은 차갑고 제도적이었고 조직에서의 생활은 감옥과 다름없었다. 심지어 그녀의 아파트조차도 단지 잠을 자는 공간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벽에 걸린 사진들 속에는 웃음과 눈물, 생일 파티와 졸업식이 담겨 있었다. 인생의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다. 가족의 이야기. 박 사장이 직접 준비한 비빔밥을 먹으며 그들은 식당에 대해,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분위기는 편안했다. 그러다 박 사장이 그들 사이에 떠돌던 주제를 꺼냈다. 네가 내게 말해준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그가 말했다. 내 과거, 네가 혼자서 맞서 싸워온 모든 것들. 미옥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이야기가 언급될 때마다 여전히 불편함을 느꼈다. 아내를 잃은 후 내 삶은 사실상 끝난 것 같았어. 그가 계속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지. 아이들은 멀리 있고 식당은 망해가고 목적이 없었어. 그는 잠시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다. 그런데 네가 나타났어. 조용하고 신비롭지만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강인함을 가진 채. 너는 식당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고 다른 젊은이들을 데려왔으며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내 마지막 몇 년을 선물로 채워주었어. 미옥은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네가 독립적이라는 걸 알아. 곧 여려덜비 된다는 것도. 하지만 그는 눈에 띄게 긴장하며 말을 이었다. 내가 너를 딸이라고 불러도 될까? 우리 둘만의 비밀로라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미옥은 앞에 앉은 노인을 바라보았다. 눈물에 젖은 눈, 수많은 노동과 상실을 알고 있는 주름진 손. 이제 그 손은 이름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강제된 훈육의 수년, 억눌린 감정들이 과부하된 댐처럼 무너져 내렸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한 번도 알지 못했어요. 진짜 아버지요. 박 사장이 팔을 벌렸고 미옥은 망설이다가 그에게 안겼다. 두 외로운 영혼의 어색한 포옹. 그들은 모든 확률을 뛰어넘어 서로를 찾았다. 아버지, 그녀가 그 단어를 시험하듯 속삭였다.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집에 돌아온 기쁨의 눈물이었다. 창밖에서 로스앤젤레스의 태양이 도시를 비추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 미옥은 여전히 위험이 그녀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맞서 싸울 이유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 있었다. 가족. 내일 변호사에게 입양 서류를 제출하자 박 사장이 말했다. 미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머물 것이다. 싸울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갈 것이다.